만약 모든 것이 없어져도 그만 남는다면 나는 역시 살아갈 거야. 그러나 모든 것이 남고 그가 없어진다면 이 우주는 아주 서먹해질 거야. 나는 그 일부분으로 생각되지도 않을 거야. 린튼에 대한 내 사랑은 숲의 잎사귀와 같아. 겨울이 돼서 나무의 모습이 달라지듯이 세월이 흐르면 그것도 달라지리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어. 그러나 히스클리프에 대한 애정은 땅 밑에 있는 영원한 바위와 같아. 눈에 보이는 기쁨이 근원은 아니더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거야. 넬리, 내가 바로 히스클리프다. 그는 언제까지나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어. 나 자신이 반드시 나의 기쁨이 아닌 것처럼 그도 그저 기쁨으로서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서 내 마음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 다시는 우리가 헤어진다는 말은 하지 마. 에밀리 브론테의 장편소설 폭풍의 언덕 중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캐서린이 히스클리프에 대한 자신의 애정이 어느 정도인지를 고백하는 장면인데요.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고전이죠. 김현수 소설가는 폭풍의 언덕에 전율하지 못하고 20대가 됐다면 그보다 슬픈 일은 없다. 폭풍의 언덕은 10대 시절에 반드시 읽어야 하는 열병의 소설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어른이 되어 이 소설을 읽는다면 소설의 제목과도 같은 폭풍 같은 사랑에 온전히 공감하지 못할 거라는 의미이기도 할 겁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우리는 사랑을 가장 뒷전으로 밀어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은 지금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아름답다. 어느새 여름이 도착했구나. 오늘은 또 어떤 핑계로 너에게 만나자 말해볼까. 너는 알까, 내가 널 좋아하는 걸. 사실은 꽤 오래됐지, 처음 만난 날부터.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최진영입니다. 오늘은 예고했던 대로 문장의 소리 공개방송 갑분사 갑자기 분위기 사랑 주제로 함께합니다. 이곳은 대학로에 있는 예술가의 집이고요. 코로나19 장기화 관계로 아쉽지만 올해도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문학광장 유튜브를 통해서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갑분사 갑자기 분위기 사랑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오늘 공개방송 함께 해주실 두 분, 김금희 작가님, 황인찬 시인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네. 먼저 김금희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2009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이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소설집 센티멘털도 하루 이틀, 너무 한낮의 연애, 오직 한 사람의 차지, 우리는 페퍼로니에서 왔어 등이 있고, 장편소설 경애의 마음, 복자에게, 중편소설 나의 사랑 매기, 짧은 소설 나는 그것에 대해 아주 오랫동안 생각해, 산문집 사랑밖에 모든 말들이 있습니다. 젊은 작가상 대상, 현대문학상, 신동엽 문학상, 김승원 문학상 대상, 아이고 숨이 찹니다. 등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황인찬 시인님은 2010년 현대문학을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시집 구간조 씻기기, 희지의 세계, 사랑을 위한 되풀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엔솔로지 시집에 다수 참여하셨고, 김수영 문학상, 현대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두 분의 이력이 너무 화려하고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랩을 하고 있는 것만 같았는데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금희 작가님 최근 4번째 소설집 우리는 페퍼로니에서 왔어를 출간하셨어요. 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책 내고 한 달 동안은 약간 홍보 이런 걸 위해서 이제 돌아다닐 일이 많은데 오늘 이 행사가 그것과 관련해서는 좀 갈무리하는 마지막의 행사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쉴 수 있는 그런 쯤인 것 같아요. 네. 이 방송 마지막은 아니지만. 마지막은 아니지만 6월의 마지막이라서 그래서 네. 지금 되게 편안한 마음입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인찬 씨님은 국악방송에서 글과 음악의 온도라는 프로그램 DJ로도 네네. 활동, 목소리가 아주 알고 들으니까 더 좋은데요. 되게 바쁘실 것 같아요. DJ까지 하시려면. 네, 뭐 이게 생각보다 에너지를 많이 뺏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다행히 녹음이라 뭐 이게 생방은 아니어가지고 7일 내내 나가는 거여도 조금 부담이 덜하긴 한데 그래도 일주일치의 뭔가 이 이야기들을 계속 해나간다고 하는 게 이게 글로 쓰는 거랑은 너무 다르더라고요. 정말 그쵸. 이게 말로 하는 게. 그래서 참 힘들지만 99.1 FM 매일 밤 9시입니다. 네. 이제 여기 딱 방송이 끝나면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국악방송 라디오를 들어주시면 되고요. 그게 어려우시다면 라디오가 이제 어렵다면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궁이나 국악방송 유튜브 라디오 채널로 오시면 네. 만나실 수 있습니다. 99.1 FM 밤 9시. 네네. 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오늘 문장의 소리 공개 방송 갑분사 갑자기 분위기 사랑이라는 주제로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채팅창에 작가님들에게 김금희 작가님, 황희찬 시인님에게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자유롭게 올려주세요. 제가 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특집을 기획할 때 정말 한 치의 고민도 없이 저희 제작진이 김금희 작가님과 황희찬 시인님을 모시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소설가, 사랑의 시인으로 딱 선정이 되신 건데 생각하시기에 어떠신지 그리고 이제 같이 섭외된 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제 황인찬 시인이 사랑의 시인인 거 너무 동의했어요. 네. 그리고 같이 하게 됐다 그랬을 때 드디어 황인찬 시인이랑 뭔가 행사를 같이 하는 거라서 기분 좋아하는데 제가 사랑의 소설가인지는 여기 오는 이 순간까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주로 헤어진 커플. 사랑을 헤어지지. 그래서 네. 그 헤어진 이후에 서로에 대한 적의와 실망감에 몸부림치는 인물들이 대체로 그게 찐사랑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네. 사랑의 소설가보다는 이별의 소설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주제가 됐든 여기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황인찬 시인님은 사랑을 위한 되풀이라는 시집도 있는데. 저는 정말 크게 지금 후회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제목을 괜히 이렇게 이 사랑을 위한 되풀이라고 붙였다가 제가 약간 사랑의 시인처럼 저 정말 사랑 하나도 모르고요. 미리 밝히지만 저는 모릅니다. 오늘도 계속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는 정말 기쁘고 저도 마찬가지로 김금희 작가님하고 같이 나올 수 있어서 되게 영광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네. 사랑의 시인님과 이별의 소설가님을 모시고 오늘 공개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사랑에 관한 명문장들을 모르신다고 하시지만 적으셨어요. 황희찬 시인님. 일단 김금희 작가님은 정말 가장 대표적인 게 너무 한낮의 연애에서 필연과 양해에 대한 오늘도 어떻다고? 그러니까 사랑하죠 오늘도. 이건 정말 너무 명문장으로 회자되고 증거가 있고. 나오니까 머쓱해지네. 오늘도 사랑하죠. 예. 그리고 황인찬 시인님의 시 무화과의 숲에 사랑에 또 혼나지 않는 꿈이었다. 이것도 되게 유명한 네네. 책 표지에 적힌 네네. 시인데 모르시지 않는 걸로. 예.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한번 여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황희찬 시인님 이번 사랑을 위한 되풀이 시집의 소양 돼지 닭이라는 시 중에는 네. 고기는 사랑이라는 말도 있다지만 사랑은 무엇일까 이런 구절도 있는데 사랑은 정말 무엇일까요? 이거를 여쭤보기 위해서 제가 먼저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냥 여쭤만 보면 염치가 없으니까. 예. 저 그래서 사랑은 뭘까 생각을 하다가 사랑은 지금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나타나고 금방 사라지고 돌이킬 수 없으며 그리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진짜 끝이야. 그리고 인식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없는 것과도 같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저희가 말할 걸 다 뺏어가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전 이제 말할 게 없어졌어요. 제가 일단 이렇게 다 뺏어서 사랑은 지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떠세요, 김구미 작가님? 저는 이거에 대한 답을 되게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어려워서 답을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여기에 와서 생각이 났는데, 사랑은 서브웨이 샌드위치 같은 것 같아요. 왜냐면 네. 그 서브웨이 샌드위치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광고 아닙니다. 좀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오니까 샌드위치를 주셨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게 생각났고 그 앞에 서면 어떤 야채를 어떤 방식으로 배합하고 거기에 어떤 소스를 넣을 거고 결국 많은 선택지들을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해서 샌드위치를 만들어 가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모든 선택들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먹음으로써 내 몸을 건강하게 하고 나한테 보탬이 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 서브웨이 샌드위치가. 근데 또 이게 묘한 것이 다 먹고 나면 늘 손을 씻고 싶어요. 맞아. 그래서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과 거기서 나오는 과정이 마치 우리가 연애라는 관계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어떤 마음과 닮아 있구나. 제가 지금 너무 손 씻고 싶거든요. 그걸 먹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역시 이별까지 생각하시는 늘 이별만 먼저. 네. 멋진 정의입니다. 사랑은 네. 서브웨이 샌드위치다. 황희찬 씨님 어떠실 건가요? 저는 지금 내몰린 느낌인데요. 되게 두 분이 벌써 이게 마지막에 말하는 게 좋지가 않는데 저는 이제 항상 그런 질문을 가끔 들을 때가 있으면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은 좀 성가신 거라고. 되게 성가신데 성가시다는 말은 사실은 아예 없애버릴 수 없으니까 성가신 거잖아요. 근데 또 그게 정말 우리한테 아주 정말 큰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게 없으면 숨이 막히고 그런 거라면 성가시다는 말을 하진 않아요. 우리가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삶이 성가시다고 말하진 않는 것처럼 맞아. 그런 것처럼 저한테 사랑은 이게 없다면 차라리 내 인생이 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오히려 할 때가 있는 그런 거기도 한 거예요. 근데 동시에 좀처럼 잘 떨어지지도 않고 맞아. 없어지지도 않고 정신 차려보면 들러붙어 있는 맞아. 좀 그런 거라서 저한테는 조금 성가시다라고 맞아. 되게 쿨하고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사랑은 성가셔. 이렇게 하는 이런 느낌. 그러니까 뭐 하기 싫다고 안 할 수도 없어. 그런 거잖아요. 네. 시인님 여기 시인의 말에 쓰신 문장 지금 생각났어요. 사랑 같은 것은 그냥 아무에게나 줘버리면 된다. 이 문장. 네. 생각났어요. 그것도 좀 써놓고 네. 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해명을 해라 막 그러시는 분들 많은데 뭐 해명을 하진 않고요. 네. 그냥 각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문장을 봤을 때.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의 사랑에 치기 전에 문학 작품이나 영화나 드라마로 사랑이란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간접 체험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저런 사랑을 하고 싶어라는 뭔가 롤모델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두 분에게도 그런 롤모델이 있는지 여쭤보기 전에 또 제가 먼저 대답을 가로채 보자면 저는 없거든요, 롤모델이. 그러니까 모두 다른 사람이 모두 다른 사랑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굳이 롤모델이 있다면 과거에나 그렇긴 하지 말아야지 혹은 뭐 그땐 내가 그랬으니까 이번엔 이렇게 해봐야지 라는 정도인데 제가 가로챘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대답을 그니까요. 그니까. 근데 뭐 비슷한 대답을 하셔도 네, 김구미 작가님은 어떠세요? 저는 10대 때 그 천밀밀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되게 오래된 영화인데 그 영화에 장만옥이랑 여명이 맞나? 네, 아마 여명으로 기억되는데 그 두 명이 나오는데 그 두 명이 되게 풋풋한 시절에 만났다가 다시 헤어지고 만났다가 헤어지고 그러면서 자기의 평생을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지만 어쨌든 각자가 가고자 하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헤어져요.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그 둘의 사랑이 마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면 늘 그 둘의 표정이 떠올라요. 그 둘이
만나서 했던 대화들이나 이런 것들. 근데 슬프게는 헤어졌다가 나중에 되게 우연히 또 재회하거든요. 미국에서. 그래서 저는 모든 기적과 우연이 막 발생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일이라는 인상을 저한테 줬기 때문에 천민밀이라는 영화가 생각났어요. 이 질문 봤을 때. 네. 네. 되게 정성 어린 대답이었어요. 전 굉장히 막한 대답이고 여기서 황희찬 시인님의 대답. 네, 아유. 저는 약간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에 롤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그거는 만나는 사람하고 혹은 사랑하는 대상하고 어떤 것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따라서 다 너무 다른 거라서 맞아. 그 롤모델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건 아마 이 사랑하고 삶이 함께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삶에 있어서 어떤 이 방식들에 대한 그 질문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떠오른 게 뭐 사실 뭐 그러면 삶까지 함께 볼 수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저는 저희 부모님을 생각하긴 했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두 분 다 환갑이 넘으셨는데 좀 징그러워요. 근데 저 비슷한 생각해요. 저는 같이 오랫동안 함께 네네. 해나간 사람들을 보면 마음에 이젠 존경심이 들어요. 네네. 징그럽다면서 말이 끊겨갖고 좀 그런데 지금. 사이가 아주 좋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두 분이 이렇게 저녁이 되면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소파에서 TV를 같이 보면서 깔깔깔깔하는 거를 하루 종일 이제 저녁 이렇게 주무실 때까지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친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약간 그래서 두 분이 되게 해가지고 서로 자기들끼리 무슨 이렇게 막 애정 표현 같은 거 막 농담을 할 때 제가 소스라치면서 제가 지금 집을 나왔는데 집을 나온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방해하지 않으려고. 근데 그게 저렇게 30년 넘게 오래 살면서도 그러니까요. 저렇게 할 수가 있구나, 저렇게 되는구나. 서로가 사실은 서로한테 이제 뭐 화가 날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 그걸 제가 봐도 눈에 보이는데도 그래도 또 저렇게 할 수가 있구나 서로에게 그냥 그런 게 참 부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맞아. 그냥 그렇게 나중에 저렇게 늙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죠. 그러니까 네. 저도 어릴 때는 부모님이 싸우시면 저렇게 싸우면서 애같이 살아 했는데 지금은 여전히 싸우시는데 저렇게 싸우면서도 계속 살 수 있구나 생각을 하면 존경심이 생겨요. 네, 부부란 그런 것이구나 뭐 이런 네, 그러면서 공감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김금희 작가님과 황희찬 시인님 모시고 갑분사 갑자기 분위기 사랑이라는 주제로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어요. 채팅창에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세요.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작품 속에 사랑에 대한 문장들이 또 많이 나와요. 그런 이별을 얘기하려고 해도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두 분의 낭독으로 사랑이 발생하는 순간을 담은 그 부분을 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발생하는 순간에 대한 김금희 작가님의 낭독부터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어느 부분을? 저는 우리는 페퍼로니에서 왔어 네. 라는 작품에 등장하는 장면을 읽어볼까 해요. 네. 이 소설에서 여름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내려온 두 사람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주말에는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모란시장에서 밥도 같이 먹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 장면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금희 작가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자 시외버스를 타기 전 모란시장을 걸었던 풍경이 그 여름 우리를 온전히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거기에는 따지고 보면 이미 다 죽어버린 사람들의 이름을 옮겨 쓰고 확인해야 하는 반복된 노동도 없고 교수의 가족들과 우리 사이에 음식 냄새처럼 은은하게 번지던 위화감도 없었다. 거기에는 살아있는 개를 팔거나 슬프게는 죽은 개들을 파는 매매의 현장성, 자결하는 여름볕에 붉게 익은 상인들과 덜덜거리며 돌아가는 대형 선풍기 바람에 흔들리는 파리 끈끈이나 비닐봉지 같은 것들이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기호성과 내가. 우리는 헤어지기 전에 같이 뭔가를 사러 가기도 하고 노포에서 칼만두 같은 분식을 먹기도 했다. 그러다가 우리는 더 맛이 나려면 꿩이 있어야 하는데 하는 농담을 주고받았다.
꽁으로도 안 돼요. 나는 숟가락으로 만두를 터뜨리면서 답했다. 안 되나? 안 되지. 꽁이 아니라 꽁하레비가 와도 이런 맛은 구제가 안 돼. 꽁하레비는 또 뭐예요? 기호성이 크게 웃었고 그제야 나는 기호성이 웃을 때면 양땀에 굵은 주름이 진다는 걸 알았다. 감사합니다. 네. 재즈처럼님께서 저도 밑줄 친 문장이네요라고 네. 댓글을 올려주셨어요. 저는 김구미 작가님의 대사들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너무 사랑스러운 대사들을 작가님 목소리로 들을 수 있어서 네. 좋았습니다. 이 부분을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 소설에서 사실 연애 얘기 들을 때 모르는 사람이 언제 처음으로 호감을 가지게 되냐 그 부분이 되게 좀 재밌는 포인트잖아요. 네. 그래서 이 두 관계가 시작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시작되는 곳이 근데 대체로 우리가 뭐 아주 멋지고 깔끔하고 아름다운 장면에서 사랑이 시작하는 게 아니라 대체로는 일상의 냄새가 막 물씬 나는 그런 곳에서 뜻하지 않게 뭔가 감정의 뭔가 변화를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순간을 그린 부분이라서 여러분이랑 같이 읽고 싶었어요. 아, 맞아요. 뭔가 호감이 있는 사람이면 무슨 말을 해도 웃겨. 무슨 말을 해도 이미 나는 웃고 머리도 있어. 특별해. 맞아. 근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제 보조개가 있네. 아니면 생각보다 뭐 되게 목이 하얗네. 갑자기 이런 생각들 할 때. 목이 하얗게 저는 목이 하얀 거 보면 깜짝 가슴이 설렐 때가 있거든요. 목이 하얗네. 진짜 이러면서. 특이하다. 맞아. 그런 생각 뜬금없이 들 때 네네. 있어요. 저기 점이 있네 이런 네네. 것처럼. 맞아요. 막 폭풍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황인찬 시인님의 낭독도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어떤 시 읽어주실? 저는 레몬그라스 똠얌꿍의 재료라고 하는 네. 시가 있는데요. 네. 그 시를 네. 한 편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황인찬 시인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레몬그라스 똠얌꿍의 재료. 똠은 끓인다는 뜻, 얌은 새콤하다는 뜻, 꿍은 새우. 레몬그라스는 똠얌꿍의 재료. 혼자서 먹었어요. 망원동의 골목에서요. 여름이었고 밤이었고 너였고 무한하게 펼쳐진 나랑은 무관한 별들이었고 새콤한 게 더운 날에는 딱이니까 향긋한 파 같은 레몬그라스, 쑥갓을 닮은 고수. 이 시는 겨울에 생각하는 여름밤에 대한 시. 출출한 밤이 오면 생각나는 시. 똠은 끓이고 얌은 새콤하고 입맛 없을 때 아주 좋은 시.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시. 상상만 해봤어요. 밖에 눈이 와서요. 따뜻한 우동 국물이 생각나는 밤이라서요. 똠은 끓인다는 뜻, 얌은 새콤하다는 뜻, 꿍은 새우, 레몬그라스는 똠얌꿍의 재료. 뜻이 있다고 없다고 누가 자꾸 말하고. 감사합니다. 재즈처럼님이 목소리 심쿵 느낌표 이렇게 정말 심쿵이에요.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 시를 읽어주신 이유가 있다면? 그러니까 저는 사랑의 발생이라고 하는 게 약간 눈앞에 있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눈앞에 있을 때가 아니고 좀 뒤돌아서고 아니면 한참 시간이 지나서 혹은 아예 안 보게 되고 나서 오히려 더 한참 멀어졌을 때 뒤늦게 알아차리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겨울밤에 여름의 밤을 상상하는 시이면서 동시에 그때 내가 좋아했었던 음식들, 망원동에서 똠양꿍을 먹었던 기억들 같은 거. 사실 전 그런 경험이 없는데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막 떠올리면서 어떤 없던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지나간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그때 사랑이 시작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되게 감각이 풍성해지잖아요. 오히려 눈앞에 있을 때보다 상상할 때 약간 그런 게 저한테는 좀 사랑에 가까운 감각이 아닐까 싶어서 이 시를 골라봤습니다.
맞아요. 그 사랑의 속도랄까? 이것도 다 각각 개인차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첫눈에 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한참 지난 뒤에서야 그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이 올라왔는데, 문문이라는 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고백하는 건 세상 어려운 일인데요. 두 분은 어떤 말로 고백하셨나요? 문학적인 멋진 표현 없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 근데 문학적인 멋진 표현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작가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아, 저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그 왜 김수영 시인 김수영이 네. 이제 사랑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랑하는 분에게 가가지고 했었던 말이 있거든요. 네. 그때 영어로 한 문장을 뱉으셨어요. 욕한 거 아니에요? My soul is dark라고. 아. 그래서 제가 살면서 야 절대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진짜 저건 너무 끔찍하다 막 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그때는 그게 뭔가 되게 멋있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랬겠죠. 예, 그쵸. 하지만 김수영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다 그렇게 되는 거니까. 네, 하면 안 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문무님께서 이어서 상대방의 어떤 모습에서 사랑을 느끼시나요? 하얀 목? 뭐, 보조개? 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모습 내가 보기에는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닌데 그걸 극복하고 약간 넘는 모습을 볼 때 그럴 때 좀 그런 매력을 가진 사람한테 좀 사랑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아, 저 사람은 하는구나 이렇게 느꼈을 때 존경심과 함께 이렇게 올라오는. 작가님 소설의 위트가 생각나요. 아, 작가님 소설에서 하시잖아요. 아, 그럼 위트로 이렇게. 그래서 자꾸 그런 사람을 만드나 봐요. 네. 황인찬 시인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게 약간 저한테는 약간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좀 크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나 봐요. 그러니까 누가 좋거나 어떤 사람이 아니어도 무엇인가가 좋을 때는 그거를 잘 모를 때 좋거든요. 근데 그걸 잘 알게 되면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잘 알게 됐을 땐 더 이상 이제 좋지 않거나 아니면 잘 알게 돼서 이해하게 돼서 사랑하게 되거나.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한테는 이를테면 이것과 내가 함께하는 삶이 그려질 때 저는 더 좋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좋아하게 되고 제 삶을 같이 옆으로 내주게 되는, 그거는 꼭 사람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건 시인으로서의 삶을 생각할 때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잘 이해하게 되어서 내 삶과 함께 놓은 모습이, 삶에 함께 놨을 때의 모습이 상상될 때 그게 저한테는 좀 그때부터 사랑이다 두 라고 분이, 말할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진지하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하얀 목이라고 했던 저도 진지하게 대답을 뭐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비슷한 맥락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사랑한다고 일상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아, 내가 저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구나라고 느낄 때, 뼈저리게 느낄 때가 굉장히 외로운 모습을 봤을 때, 되게 기운 없는 뒷모습, 아니면 혼자 있는 모습, 굉장히 초라한 모습을 봤을 때, 그때 뭔가 쿵 내려앉으면서 내가 진짜 사랑하나 보다라고 느끼거든요. 좀 약한 모습을 볼 때. 네, 전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고. 다들 그런 포인트가 있으실 것 같아요. 사랑은 헷갈리게 하지 않아라는 노래 가사도 있죠. 마미손이 부르고 원슈타인이 피처링을 하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 노래 가사가 있죠. 근데 혹시 두 분에게도 찐 사랑 구별법 이런 거 있을까요? 방금 우리가 얘기한 그런 맥락일까요? 그럴 수도 네, 있을 그렇기도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자꾸 자기의 본 모습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는 좀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어떤 면을 잃고 친구를 잃고 관계를 잃고 건강을 잃고 돈을 잃고 하는 뭔가 자기가 아니 자꾸 돈까지 잃는 건 뭐예요 대체? 뭐라면 돈까지 잃을 수 있어?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잃어가는 게 좀 그런 거는 사실 본인한테도 그렇고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는 아닌 거 아닐까? 물론 뭐 자기 파괴를 해가면서 가는 그런 사랑도 있지만 지금 뭐
좀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건 좀 사랑이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정말 도움이 되는. 이러면서 사랑하지 맙시다. 네, 그러지 맙시다. 황희찬 씨님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찐사랑 구별법? 근데 저도 약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아까 뭐 폭풍의 언덕 얘기하면서도 10대 때에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릴 때에만 할 수 있는 사랑의 형태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저는 진짜 드라마를 혼자 드라마 퀸이 되어서 말 그대로 드라마를 혼자서 하루에 100편씩을 막 써내고, 제가 무심코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들으면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내 얘기를 글로 써봐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게 약간 그렇게 시련의 아픔에 혼자 너무 고통스러워하던 10대 시절 때, 그때 한번 처음으로 뭘 써왔던 것 같아요. 그때 나는 뭘 했었고 뭐가 있었고, 이게 제 처음 글쓰기였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그때만 가능해지는 글쓰기란 게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지금 30대인데 30대가 되면서부터 생각이 되는 것들은 확실히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나를 부숴가면서 내가 나를 괴롭히면서 하는 형태의 어떤 감정은 마음은 좀 찾지 않게 되는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삶을 같이 두고 그 삶과 함께 상상이 가능해졌을 때 그때 진짜로 내가 이게 소중하구나, 나한테 소중해서 내 삶과 함께 가고 싶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 그 좀 약간 겪어봐서 알게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으니까 그렇게 부숴가면서 했고 이제 해봤으니까 이제 그건 아니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질문이 또 올라온 거를 제가 몇 개 드릴까 해요. 사랑의 되풀이와 우리는 페퍼로니에서 왔어, 제목 어떻게 지으셨나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짧게 어떻게 대답을 해주신다면. 저는 피자 가게에서 피자 먹다가 생각이 났고, 뭔가 알 수 없는 그 시절에 자기한테 중요했던 어떤 세계, 그들에게 중요했던 세계를 비유하기에 페퍼로니라는 게 어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목으로 썼어요. 네. 여기 뒤에 또 써주셨죠? 책 네. 뒤에도 써주셨습니다. 맞아, 그것도 망원인데 보니까. 망원도. 망원이 너무 중요한 존재인데. 하플. 네. 네. 황희찬 시인님은 사랑을 위한 되풀이. 네, 이거는 사실 다른 시인의 시 제목이자 시집 제목이에요. 네. 제가 그거를 갖다 쓴 거거든요. 네. 이 전봉건이라고 하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인의 시집인 사랑을 위한 되풀이라고 하는 제목을 이제 제가 빌려다 쓴 건데요. 뭐 까닭은 딱히 없고, 이거 외에는 다른 제목이 저한테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정말로 써놓고 보니까. 이 말씀 역시 시인의 말에 적혀 있죠. 여러분, 김금희 작가님의 우리는 페퍼로니에서 왔어. 황희찬 시인님의 사랑을 위한 되풀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뒷풀이라고 할 뻔했어. 문장의 소리 공개 방송 갑분사 갑자기 분위기 사랑이라는 주제로 김금희 작가님, 황희찬 시인님과 함께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팅창에 작가님, 시인님에게 하고 싶으신 질문 있으시면 많이 올려주세요.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올게요. 오후에 따뜻한 햇살 자꾸 당신을 데리고 오네. 버릴 수 없었던 그날 그 기억들 아직 저 빛들 속에 숨어있나. 괜찮나요? 그립다 말하면 내 꿈에 초대할 텐데. 괜찮나요? 그립다 말해요. 오늘 그대를 초대할게. 문장의 소리. 문장의 소리 공개 방송 갑분사 갑자기 분위기 사랑 2부 시작하겠습니다. 문학광장 유튜브를 통해 라이브로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 김금희 작가님, 황희찬 시인님 함께 해주고 계세요. 네. 네. 이번 특집을 준비하면서 우리 시대가 사랑을 말하기에는 장애물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 앞에 많은 자격과 조건들이 선행되어야 하고 또 사랑을 사치라고 여기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 시대에 건강한 연애, 건강한 사랑은 가능할까? 이 질문이 요즘 문학에도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건강한 연애, 건강한 사랑. 이 질문이 제일 어렵지 않았어요? 저 대본 받아보고 아니 이렇게 이거 답이 있을 수가 있는 질문일까라는 그쵸, 우리 생각을 아까도 계속 부수는 사랑 얘기하고 파괴하는 사랑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이 좀 더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는 약간 기준을 잡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이 사랑의 모델이야, 이 정도는 돼야지 뭔가 사랑의 감각이야라고 주장하는 매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콘텐츠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고 너무 많은 이 사랑의 기준을 강요하는 홍수 속에서 오히려 그 정도의 에너지, 그 정도의 기준이라면 나는 내 일상에서 사랑을 가져가기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약간 낙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아까 최지원 작가님 말씀하셨듯이 자기 기준에 맞는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가 먹고 싶은 샌드위치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사랑하기에 너무 나쁘지 않은 계절, 나쁘지 않은 시절이기도 한 것 같아요. 다만 비교하거나 기준이 밖에 있거나 하면 그때는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네. 오늘 고민 상담소. 네. 네, 너무 유익한 시간입니다. 네. 황인찬 시인님은 어떠세요? 근데 사실 말 그대로 진짜로 좀 여유가 없으니까 내가 삶이 이제 힘들어서 뭐 이런저런 그런 이유들로 이제 사랑이 사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근데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너무 버겁다거나 사실은 그냥 지금 다른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이렇게 좀 하다못해 좀 글 쓰는 시간이 더 급하고 나는 지금 마감이 코앞이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항상 더 하게 되는데 근데 저는 그래도 놓을 수가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리고 놔서도 안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사랑의 형태, 어떤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사랑의 방식들 같은 것들을 각자의 방식으로 고민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이걸 스탠다드한 기준으로 맞추려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하지 말자, 그만두자가 될 것 같은데 맞아. 그래도 우리는 계속 살기는 살 거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당분간 살아가기로 결심을 했다면 당분간 사랑하기도 계속 포기를 하면 안 되는 게 아닐까 정도의 생각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말이네요. 맞아. 당분간 살기를 결심한다면 당분간 사랑해야 된다. 맞아. 네. 그리고 또 예전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마되고 포장되던 많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건 폭력이야, 그건 스토킹이야, 그거는 사랑이 아니야라고 이제는 많이 공유가 되는 분위기여서 그런 쪽으로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신을 파괴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상대를 파괴하는 사랑이 잘못됐다는 것에 네. 대한 이제 공동 인식도 좀 생긴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사랑과 연애, 결혼의 모습이 변하고 있고 문학도 이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퀴어 문학이 전면으로 등장한 것도 변화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인찬 시인님께서 시집 사랑을 위한 되풀이에 실려있는 시 우리의 시대는 다르다는 2017년 4월에 열렸던 성소수자 촛불문화제의 슬로건 변화는 시작됐다. 우리의 시대는 다르다에서 가져왔다고 각주를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인찬 시인님은 2017년 해외 퀴어 작가들의 사랑시를 담은 우리가 키스하게 놔둬요를 엮으면서 기획 자체가 가지는 한계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하셨는데 그 시집이 나오고 5년이 지났어요. 네, 어떠세요? 변화가 있다고 보시나요? 나는 기본적으로는 문학 시장 안에서 조금 더 이렇게 좀 관용적인 태도로 받아들여 주시는 점은 있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변했느냐라고 하면 그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어려워. 싶고요. 맞아. 네. 그래서 진짜로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별금지법이 꼭 그쵸. 제정되어야만 한다. 10만 동의했어. 네, 10만 동의했으니까 이제 가자. 약간 이거를 맞아. 가장 먼저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맞아. 네. 그런 법조차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금희 작가님은 또 퀴어 문학 단편선 사랑을 멈추지 말아요도 소설을 실으셨어요. 김금희 작가님께서 느끼시기에는 어떠세요? 저희가 이 변화를 발판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 우리가 나아갈 이건 길. 질문은 제가 이렇게 드리는데 그냥 네. 어떤 변화를 느끼시는지. 저는 이제 문학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니까 항상 문학이 먼저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학이 먼저 사회적으로 소수자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의 그 애틋한 사랑들에 대해서 쓰는 작가, 일군의 작가들이 나오고 했던 것들은 문학이 이룬 분명한 성취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작가, 이러한 등장인물들을 모두 문학의 품으로 안기 위해서는 서로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걸 수용하는 사람들도 지속적인 어떤 지지와 그런 관심이 필요하고요. 쓰는 작가들도 그렇게 함으로써 일어나는 또 어떤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문학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우리가 시작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고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학이 어쨌든 잘 해결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더 풍부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네. 김금희 작가님이 딱 정리를 해주시는 정리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채팅창에 질문이 올라왔는데 연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라고 물을 때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궁금하다는데요. 이런 질문이 재밌죠. 사실은. 김금희 작가님 나를 얼마나 사랑해?라고 물으면 근데 저는 주로 질문하는 쪽이에요. 그럼 되게- 어떤 대답을 원하고? 뭐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편에 누군가가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만족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질문은 되게 애용하는 질문이에요. 좋아하시는구나. 심지어 좋아하는 제가 필용이에요, 필용이. 필용이 매일매일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상대의 대답은 그러니까 뭐 어떤 수치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 대답을 해줄 사람이 지금 있다는 거 그 자체를 좀 느끼고 싶어서 네 하는 편. 네. 어때세요? 저는 그 질문이 제일 무섭거든요, 정말. 사실 그런 질문을 사실 들어본 적도 거의 없는 것 같긴 한데요. 왜냐하면 일단 제가 이 사랑이란 단어를 깊이 한다는 거를 이렇게 누구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만나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눈치를 채게 되는 것 같기도 그럼 안 하고. 하게 되지.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먼저 입에 그 단어를 담은 적이 없어요. 하는 그 잘 만나고 있는 동안에도 약간 저한테는 그 말이 좀 부담스러워서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어떻게 답변을 하냐면 그냥 아유 몰라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거든요 정말. 근데 이런 말 들은 게 또 기억이 나서 지금도 지금 되게 잘 만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했던 말이 약간 스스로도 좀 이렇게 사랑한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우니까 대신에 그냥 사랑이야 라고 그냥 이렇게 툭 던지듯이 이제 이렇게 메시지로 사랑이야 라고 툭 던진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저한테 또 되게 좀 허들이 좀 낮아지는 말이기도 하고 좀 되게 좀 좋게 다가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말들 덕분에 약간 앞으로 좀 허들이 낮아지지 않을까? 낮아지려나? 아니려나? 뭐 이런. 그냥 뭐 저는 또 그런 경우도 있을까. 사랑이란 단어가 너무 흔하고 두루뭉술하고 추상적이니까 그냥 우리 둘만의 뭔가를 만들어서 뭐 예를 들면 나는 뭐 여름해 뭐 든가 뭐 그런 식으로 우리 둘만의 어떤 은어를 만드는 거죠. 그럼 사랑을 피해 가면서도 뭔가 전할 수 있죠. 네. 이런 추억이 나중엔 다 독이 되고 그 단어를 싫어하게 되고 여름을 증오하게 되고 기피하게 되고 뭐 이런 부작용은 있지만 네.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네. 생각도 듭니다. 김금희 작가님의 신작 소설집에 실려있는 기계의 탄생이라는 작품을 보면 정경하던 선생님이 아무것도 아닌 대학원생과 사랑에 빠져서 이혼까지 감행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혼란스러워하는 주인공이 등장해요. 네. 사랑 때문에 할 수 있는 그 용기, 사랑의 용기로 했던 것, 나 이런 것까지 해봤다. 뭐 이런 거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사랑의 용기로 해봤던 거, 아주 어렸을 때인데,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짝사랑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대학에 가기 전이었고, 그래서 그 친구를 떠올리면서 한 2년간 일기를 좀 썼던 것 같아요. 일기를 썼고, 그랬던 게,
제가 할 수 있는 되게 애틋한 행동이 아니었나 싶고 그래서 나중에 그 친구랑 연애를 하게 됐어요. 다행히. 그러고 나서는 이거 약간 여기서부터 약간 좀 무서워지는데 매 대학교 수업에 시작할 때 노트 필기를 하잖아요. 늘 그 친구 이름과 엉뚱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쓰면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야, 무서워. 이건 좀 무서운데요? 이거 약간 기도문 이거 같은데. 약간 기대한 한정인데 지금? 그쵸. 좀 말할까 말까 했는데, 그러니까 매 그 수업마다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왜냐면 그 친구는 이제 지방에 있었거든요. 저랑 같은 도시에 있지 않고, 그래서 같이 있다는 느낌을 갖기 위해서 이상하게 선택한 게 주민등록번호거든요. 더 무서운 건 아직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아, 기억하죠. 그거 기억하지 않아요? 저 그때 건 다 기억해. 그러니까 뭔가 다르게 제가 뭐 네. 그거를 개인정보를 악용하고 있는 건 아닌데, 저도 잊어버리고 싶어. 근데 그 주민번호가 잊히지가 않아요. 저는 그 20대 때 거는 다 있는데 10대 때에 기억하고 있던 번호는 다 기억해요. 맞아. 우리가 그때 총명했나 봐. 그때는 딱 내 세포에 완전 박힌 거지. 안 사라지는 거예요. 네. 황인찬 시인님은 저도 아까 얘기했었는데 그 처음으로 그냥 그 제 실현의 과정을 글로 써본 게 제가 처음 해본 약간 처음 해보는 일이었고요. 사실 엄청 저는 좀 겁이 많고 좀 소극적이라서 이렇게 사랑을 위해서 막 몸을 던진다거나 뭘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잘 하지 않아요. 대신에 머릿속으로 상상은 많이 하죠. 아이씨 내가 이 뭐 결국에는 그래서 글을 쓰고 있나 봐요. 저도 10대 시절에 한 5년 동안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글을 쓰는 그 많은 발판이 그때 다져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최지훈 작가님 첫사랑이라는 그 단편 네, 생각나네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단편인데 그런 식으로 진짜 그때는 에너지가 너무 크니까 이걸 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근데 쓰는 거에서 그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되었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금희 작가님에게 질문이 올라왔어요. 네. 김금희 작가님은 소설 속에서 사랑을 독특하게 해석하는 대사를 잘 쓰시던데요. 생활 속에서 얻은 것인지 머릿속의 이야기인지 궁금하시다고. 대체로 다 뭐 상상 아닐까요? 네, 생활이 그렇게 뭔가 사랑의 드라마가 있으면 그거야말로 좀 피곤할 것 같아요. 이 나이에는. 그래서 맞아. 대체로 머릿속에 상상 인물들을 넣고 그 인물들을 막 이렇게 뭐 연애도 하고 실현도 하고 하게 하면 어느 순간 이렇게 딱 몇 마디씩 해주더라고요. 그런 걸 쓰는 편이에요. 그럴 때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네, 그때만. 네. 그때만. 저도 작가님 글을 읽을 때도 너무 재밌는데 작가님이 네. 그걸 막 설계하실 때 너무 네. 재밌겠다는 생각은 저의 너무 쉬운 판단인가요? 아니요. 재밌는 데도 있는데 네. 꼭 원고를 송구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이런 글을 왜 썼을까? 이렇게 되죠, 마음이. 피할 네. 수 없는 건네. 네네. 인 것 같아요. 황인찬 시인님한테도 질문이 올라왔는데 황인찬 시인님은 본인과 비슷하게 쓰는 작가님들, 시인님들을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취향의 작품을 좋아하시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은 사실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은 모두가 다 저한테 영향을 준 사람들이거든요. 작품 면에서든 삶에 대한 태도 면에서든 뭐 어떤 것에서든 영향을 준 사람이라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저는 다 제가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 없는 것 같고 그냥 너무 좋아하는 작가면 저도 모르게 좀 닮게 되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에는 너무 좋아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돼서 거기서 좀 벗어나고 싶은 벗어나는 글을 더 쓰고 싶어 하게 되기도 하고 근데 사실 그것도 아주 강한 영향 관계에 있는 거니까 뭐 저는 좀 그냥 다 저랑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거 아닐까? 그건 제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다 비슷해지는 게 아닐까?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황인찬 시인님께서 사랑이란 단어를 좀 이렇게 버거워하고 기피하신다고 하시지만 짧게 대화를 나눠본 감상은
정말 열정적인 분이세요. 저도 여기서 막 에너지가 네. 지금 열정적인 젊은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작 본인은 몰라 자기가 열정적인 걸. 눈빛부터 시작해서 여기 젊음의 열기가 이렇게 그쵸. 이 조명만큼이나 확실하게 아니 조명 때문이에요. 이거 열기는 조명 때문이고. 저는 뭔가 청년을 지금 만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쵸. 뭉크니 그래서 황인찬 하는구나 그쵸, 느꼈어요. 맞아. 속 시원히 대답해주네. 네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이거 지금 당장 혹시 대답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랑과 관련된 책 혹은 영화, 드라마 추천해 주세요. 혹시 지금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아까 천밀밀 얘기도 하셨지만. 그러니까 인찬 씨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지금 하나 떠오른 걸 얘기하면 문라이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약간 좀 여러 가지 맥락에서 읽어낼 게 많은 재미있는 텍스트예요. 되게 시적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제 퀴어 무비인데 그쵸. 약간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약간 이 21세기의 블랙 퀴어 무비는 사실 블랙 퀴어 무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이 생소하거나 좀 희소한 편인데 좀 21세기의 블랙 퀴어 무비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도 해서 되게 여러 가지 층위에서 생각할 수 있는 영화거든요. 지금 바로 떠오른 거는 이거였어요. 이게 가장 좋은 대답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카데미 작품상 작품상을 받았던 거예요. 노미네이트 했던 거예요. 라라랜드를 제치고 받지 않았나요? 아 그랬나요? 네. 저는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니라면 댓글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시에도 그렇고 소설에도 그렇고 여름 배경이 참 많이 등장을 해요. 여름이 사랑하기 좋은 계절일까요? 뭐 이별하기 좋은 계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름 배경을 많이 쓰시는 이유가 혹시 있으시다면? 저는 여름을 제일 좋아하고 여름이 되면은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살아나고 막 이렇게 자기 힘을 막 뻗어내잖아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되게 안전하게 느껴져요.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는 좀 안전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자꾸 여름을 쓰나 봐요. 그래서 저는 사랑하기도 좋고 헤어지기도 아주 좋은 비도 막 쫙쫙 오고 맞아, 좋아요. 네. 아주 좋은 계절이에요. 밤도 짧고 네. 네, 그 헤어지고 나면 불면증이 시달리거든요. 진짜. 정말 그럼 잠을 못 자요. 그럼 새벽이라도 빨리 오면 좋지. 그렇죠. 아주 적합한 계절이에요. 사랑하기도 좋고 이별하기도 좋은 계절 여름. 네 맞아요. 황인찬 시인님은 어떠세요 여름? 저한테 여름은 조금 좀 비현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딱 여름을 좀 저는 못 좋아하고 왜냐면 너무 덥고 너무 강해서 모든 게 그래서 약간 사실 못 좋아하는 편인데 근데 그 지나친 강렬함 때문에 되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름 속에 있을 때도 이게 현실일 리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름 바깥에 있을 때에도 그 여름을 떠올려 보면 되게 현실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여름은 저한테는 되게 이 과거형이거나 하여간 이 비현재형, 그러니까 비현정이라고 말하는 게 맞겠다. 비현재형인 거예요. 그 에너지가 그렇게 넘쳐나는 그 순간마저도. 그래서 그 이미지가 저한테는 조금 재미있게 느껴지거나 좀 그런 게 있어서 좀 가져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여름이라고 하는 게 저는 사실 저한테 무슨 감흥을 주는 걸 쓴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한테 좀 더 많은 감흥을 좀 쉽게 끌어낼 수 있는 걸 좀 쓰는 편인데 여름이 엄청 많이 재현되는 계절이잖아요. 이제 여러 매체에서. 그래서 여름은 진짜 왜 요새 그런 농담도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든 맨 뒤에 여름이었다 한마디만 붙이면 알면해진다고. 나 공감되네. 근데 저는 그거 보고 약간 내 작법이 노출됐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구나. 그치. 그게 그러니까 여름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매체에서 너무 많이 재현이 돼서 여름이었다 5글자만으로도 여름에 대한 그 수많은 기억을 다 불러오니까 저는 좀 그래서 쓰는 것도 있어요. 여름이 되게 한마디만 해도 수르륵 풀려 나오는 좀 그런 단어여가지고 계절이고 좀 그래서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정말 비슷한 맥락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여름을 겪으면 늘 기록적인 폭염이라고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올여름보다 더운 적은 없었다라고 늘 기억은 하는데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근데 그 더위의 한가운데 있으면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것 같은 느낌? 이게 또 사랑이랑도 그다지 틀리지 않은 것 같다는 네, 맞아요. 숟가락을 얹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다시 낭독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시작되는 찬란한 순간도 있지만 처음에 사랑이 소멸되거나 이제 사그라든 순간도 저희가 목격을 하게 되죠. 두 분의 작품 속에서 이별의 순간을 들여다보는 문장들을 저희가 한번 공유해 보고 싶어요. 김금희 작가님의 낭독부터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어느 부분 낭독해 주실 건가요? 겨울을 배경으로 한 소설 크리스마스 애는에서 구남친을 만난 주인공이 하루 동안에 이러저러한 일들을 보내고 난 뒤에 다시 이제 여정을 끝내고 쿨하게 헤어지는 장면 네, 읽어드릴게요. 네, 그러면 김금희 작가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그날 밤 떡볶이집에서 나와 이제 다시 헤어지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던 나는 오래전 우리가 함께 보냈던 크리스마스 이브에 대해 이야기했다. 다른 모든 정황은 빼고 그때 책 읽던 사람 기억나느냐고, 그 사람 꼭 옥주 언니 닮지 않았느냐고, 너무 닮아서 기분이 나쁘네 하고, 현우는 자기도 그때를 기억한다고 했다. 우리가 들렀던 몇 군데 여관 중에 그때까지 자신의 아버지가 달새방으로 살고 있던 여관이 있었으므로 더 잊을 수가 없다고. 현우는 혹시 그 사실을 내게 들킬까 긴장해서 오줌까지 마려웠다고 했다. 나는 우리가 늙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이가 되어서 이제 나한테 오줌 얘기까지 하는구나 하고 받았다.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결국 오줌 얘기나 하면서. 아니 그때 그 사람은 옥주 선배랑 전혀 닮지 않았다고. 내가 피식 웃으며 옷깃을 여미는데 현우가 무언가를 해명하고 싶은 사람처럼 손바닥을 펼쳐 보였다. 이 모든 싸움에서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며 항복하듯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처럼. 잘 지내. 눈발이 휘몰아치는 가운데 등을 밝히며 택시가 도착했고 나는 12년 전 영등포에서보다는 나은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차에 올랐다. 복수도 화해도 용서도 기적적인 능력에 대한 찬탄이나 입증,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았던 부산 행위지만 적어도 생일 축하는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니 홀리하긴 홀리했다고 여기면서. 감사합니다. 네. 많은 이별의 장면이 있는데 이 부분을 골라주신 이유가 있다면? 가장 웃겨서. 웃겼어. 내 앞에서 이제 오줌 얘기를 할 만큼 아무 사이가 아니구나. 제가 이 대사를 쓰면서 혼자 막 웃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웃으면서 시간이 좀 지나면 우리가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조차도 이렇게 약간의 농담으로 이길 수 있는 순간이 온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인찬 시인님은 또 어떤 시?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면 다들 미안하다고 하더라 라는 제목의 시고요. 네. 한번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네.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면 다들 미안하다고 하더라. 공원에 떨어져 있던 사랑의 시체를 나뭇가지로 밀었는데 너무 가벼웠다. 어쩌자고 사랑은 여기서 죽나. 땅에 묻을 수는 없다. 개나 고양이가 파헤쳐 버릴 테니까. 그냥 날아가면 좋을 텐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날 꿈에는 내가 두고 온 죽은 사랑이 우리 집 앞에 찾아왔다. 죽은 사랑은 집 앞을 서성이다 떠나갔다. 사랑해. 그런 말을 들으면 책임을 내게 미루는 것 같고, 사랑하라. 그런 말은 그저 무책임한데. 이런 시에선 시체가 간데 온데 없이 사라져야 하는 법이다. 그러나 다음 날 공원에 다시 가보면 사랑의 시체가 두 눈을 뜨고 움직이고 있다. 네, 이런 시입니다. 시간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사랑이란 말은 피한다고 하시면서 사랑이란 단어를 많이 쓰셨어요. 아니, 쓸 때는 또 거리낌 없이 씁니다. 아낌없이. 네. 이 시를 골라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게 약간 그러니까 이별을 하고 나면 이제 뭔가가 남잖아요.
근데 그 남는 것들이 깔끔하게 사라져 버린다거나 이러지도 않고요. 그래서 뭐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썼던 건데 사실 사랑이란 단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었고 이 시를 썼을 때는 그냥 새 시체를 봤는데 이걸 치워야만 하는, 그러니까 작은 새였어요. 한 박새 정도 크기 되는 작은 새인데 이 새를 치워야 되는데 진짜 군대에 있을 때 얘기거든요. 저보다 10살은 어린 친구들은 다 무서워서 소리 지르고 막 가버리는 거예요. 시체가 있다고. 근데 이걸 여기를 처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서 얘를 밀어야겠어 가지고 나뭇가지로 이렇게 한번 살짝 밀었어요. 이걸 치워야 되니까. 근데 너무 가벼운 거예요. 너무 가벼워서 놀란 거예요. 이게 사실 약간 어떤 몸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무거운데 원래 그래갖고 사람 몸은 정말 무겁잖아요. 그래서 무거운데 이 새는 너무 가벼워서 이 가벼움에 놀랐던 기억 때문에 시작한 시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남아있고 날아가서 스스로 없어지지도 않고 이건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게 하고 좀 이렇게 좀 출발한 좀 그런 시인데, 이게 이제 사랑이란 단어로 단어가 좀 잘 붙는 것 같아서 좀 그렇게 좀 확장된 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시인님 말씀 들으니까 그냥 이별한 다음에 정말 그 성가신 마음과 대면하고 싶지 않은 마음과 그 모든 마음이 범벅이 돼서 치우지 않고 있는 것들이 생각해보면 참 가벼운 것들인데 그쵸. 마음 먹기가 힘들어서 그쵸. 예, 계속 미뤄두고 네. 있다가 어느 날 다 그냥 쓰레기 봉지에 넣어버렸어요. 맞아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오늘 문장의 소리 공개 방송 갑분사 갑자기 분위기 사랑 공개 방송에 두 분 작가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금희 작가님, 황희찬 시인님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어요. 아마 김금희 작가님에게 여쭤보는 것 같은데 네. 소설 속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 사랑이 있으셨나요?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 사랑은 대체로 근데 쓴 주인공의 삶을 산다는 걸 선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작가는. 그니까요. 네. 좋은 삶은 일단 소설에 잘 안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긴 한데 방금 크리스마스 애는이라는 단편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구남친과 대면하는 그 주인공이 나오는데 한 번쯤 그런 생각은 해봤어요. 아, 옛날에 만났던 친구를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어쨌든 대면하게 되면 어떨까? 이런 상상은 좀 해봤던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지 않은 건 나도 아는데 그래도 왠지 그런 상상은 좀 해봤던 것 같아요. 저도 해요. 선택은 하지 않겠지만 성가시게 자꾸 미련이 남는 어떻게 안부를 한번 궁금해보고 하는 그런 마음. 절대 실천에 옮기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진 않겠지만. 네, 좀 비슷한 맥락의 질문일 수도 있는데 작가님 뵈면 제가 꼭 물어보고 싶었던 네. 아주 흔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페퍼로니아에서 왔어 이 소설집에 네. 가장 좋아하거나 애틋하거나 마음에 오래 남았거나 하는 인물 있으세요? 저는 우리는 페퍼로니에 왔어에서 왔어의 강선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쓸 때 되게 미워하면서 막 썼거든요. 그 인물을. 근데 소설을 고쳐 쓰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인물을 이렇게 한 번은 안아줄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수용을 하더라고요. 그 인물이. 그래서 강선이라는 인물이 저한테는 좀 특별했어요. 이 작품집을 엮으면서는. 네. 그러시구나.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저는 그러니까 어쨌든 소설의 맨 마지막에 초화가 있어서인지 네. 다 읽고 나니까 초화가 굉장히 잔상이 오래 남더라고요. 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도 김금희 작가님의 우리는 페퍼로니에서 왔어를 읽으시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사랑과 이별 네. 네,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올라온 것 중에 제가 또 하나를 여쭤볼까 하는데 오늘 그 갑자기 분위기 사랑 특집이어서 그런지 죄다 사랑 관련된 질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며 쓰신 작품이나 글이 있으신가요? 없을 수가 없지 않을까요? 혹시 있으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쓴 글? 저는 사랑하는 사람 그 상대가 아니라 그때 그랬던 저를 떠올리면서 쓴 글은 많아도
상대를 떠올렸던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네. 겨를이 없지 않아요? 쓰고 있는 동안은 누구를 생각하고 이럴 겨를이 없고 나는 지금 이 글의 앞뒤가 말이 되게 써야 되는데 맞아 맞아. 네. 지금 그런 걸리적거리는 거를 네, 그래서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네, 기억이 안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누군가 특별한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다면 그 순간이 특별하게 기억될 수밖에 없어서 그런 순간들은 꼭 글로 조금씩 반영되기는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해요. 맞아. 네, 그 마음 같은 것들은 확실히 뭔가 글을 써나가는데 원동력이 되죠. 근데 그 인물 자체를 가져다 쓰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그건 저도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아요.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네, 나를 사랑하는 사람 둘 중에 꼭 하나를 고른다면? 이런 질문 좀 많이. 근데 돌죠. 이게 저는 이게 두 가지가 그렇게 안 되거든요. 네가 날 안 사랑하면 나도 널 안 사랑하는 거야. 역시 약간 이런 거거든요. 아니 이제 약간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 이런 거라기보다 이 두 개가 어느 한쪽이 완전히 없어져 버릴 수는 결코 없고 물론 어느 한쪽이 더 많이 사랑한다는 말이 이상하긴 한데 또 그럴 수는 있죠.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일방적인 관계는 저는 아예 불가능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그냥 둘 다 이제 양방향인데 크기가 다르다라고 하면 저는 제가 큰 편이 마음이 편해요. 제가 큰 편이. 그쵸. 어떠세요? 저는 근데 짝사랑 많이 했었어서 그때부터 그래서 그에게 뭔가 상대에게 말하지 못해도 막 그 사랑을 쌓아가는 그 과정에 대한 어떤 느낌이 있어가지고 굳이 골라야 한다면 저는 내가 좋은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더 사랑하는 쪽인 걸로 합시다. 네. 더 사랑해야 마음 편한 쪽. 맞아요. 맞아. 근데 그게 진짜 마음 편해요. 네, 불편해요, 사실. 사랑 너무 이제 나는 별로 마음이 없는데 너무 사랑받으면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일단은 무슨 말이냐면 일단 저는 지원 작가님 많으시구나. 아니야. 그냥 상상해봤어요. 불편할 것 같다. 저는 약간 이거를 뭘 받으면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하거든요. 그런 마음에 그렇지. 불편. 근데 이거서 마음에 빚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를 약간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뭘로든 간에 뭐라도 하나 받으면 난 이거를 돌려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아예 빚을 안 지는 게 좋은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 어머니가 카드도 쓰지 말라 그랬는데 사랑을 내가 하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와버리면 나는 사랑을 해야만 할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히는 그게 너무 싫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우리 모두 더 사랑하는 쪽이 편한 걸로 네.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작품 활동 시작한 지 10년이 넘으셨어요. 정말 커리어도 엄청 많이 쌓으시고 하셨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혹시 소설과 시에 대한 사랑에 대한 변화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이게 12년 정도 됐는데 이제 약간 자포자기의 짝사랑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신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좀 비장해지는데 이 일이 처음에는 저는 문학이 너무 좋고 책도 너무 좋고 소설도 너무 좋으니까 어려서부터 꿈꿔왔던 직업인데 이 일을 시작한다는 게 개인의 삶을 이 직업이 이만큼 잡아먹을 수 있는 건지는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전혀. 그런데 12년 동안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이 어떻게 개인의 삶을 많이 내줘야 하는 거고 글을 쓰는 시간에 내 인생을 많이 넣어야 하는 거고 엄청나게 사랑해줘야 되는 직업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이제는 그래도 이게 앞으로 내가 더 늙고 죽는 그 순간까지 해야 되는 사랑이구나를 받아들이는 단계인 것 같아요. 네. 좋다. 황인찬 씨님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습작하던 시절 그리고 막 데뷔하고 나서 얼마 안 되고서 시절에 생각해 보면 시라고 하는 말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크고 대단해서 근데 사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시인들이 특히 옛날 시인들 제가 좋아했던 옛날 시인들은 더 그랬거든요. 막 김종삼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은
자기는 시인이 아니라고, 시인에 못 미친다고. 근데 김종삼이 시인이 아니면 이 시인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정말. 근데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말할 정도로 시라고 하는 걸 크게 느꼈거든요.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심오한 무엇인가이고 거기에 도달을 하려고 노력을 한 게 시인이고,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되게 그러니까 문학이라고 하는 거에 시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가지면서 시를 썼던 것 같은데요. 그냥 이제 계속 시를 써나가면서, 그리고 시인으로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건 사실 그 정도는 아니다, 시가.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를 대하는 게 시한테도 저한테도 좋은 일이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해할 수도 있다. 이 시라고 하는 것을, 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높은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일이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을 낮추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를 이제 계속 시인으로 살아가면서 새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시는 이제 약간 이제 이런 말하면 좀 그렇기도 한데, 저한테 시는 목적은 아니에요. 시를 위해서 산다거나 시를 목적으로 두고 산다기보다는 저는 시를 통해서 잘 살고 싶어요. 시를 통해서, 시를 이용해서, 시를 수단 삼아서 더 좋은 삶을, 더 나은 일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걸로 좀 마음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랑 같이 살아가는, 그러니까 같이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계속 요새는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좀 그렇게 좀 요새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질문 다음으로 이렇게 사랑도 그렇듯이 권태기나 슬럼프가 올 수밖에 없는데 그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질문도 이어서 드리고 싶었는데 대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같이 살아가는 마음. 이게 아니 뭐 권태기 오고 슬럼프 온다고 안 쓸 수는 없잖아요. 맞아. 마감은 코앞이고 이제 편찬 선생님이 선생님 지난주가 마감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음 주가 마감이다가 아니고 지난주가 마감이었는데요. 이렇게 오게 될 경우에 그럼 이제 뭐 안 쓸 수 없으니까 그냥 계속 저는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되든가 말든가 어떻게든. 그렇죠. 훨씬 친해진 것 같아요. 시와 소설과 우리 이제 좀 10년 정도 하고 나면 좀 맞아요. 친해졌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혹시 그 권태기나 슬럼프에 대해서 김금희 작가님은 또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권태기나 슬럼프는 아닌데 그냥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마감 계속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그 조절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작품을 한동안 안 쓸 생각이거든요. 적어도 연말까지는. 그래서 실제로 안 쓰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쓸 게 없어서거나 뭐 쓰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게 육체적으로 에너지가 너무 나이가 들면서 딸려서 이 축적이 필요하다는 걸 스스로한테 그래서 거의 매일 말해줘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이야기가 돌잖아요. 이렇게 머리에. 그건 또 쓰고 싶거든요. 그러면 아니야, 너 아니야. 더 소진하면 앞으로 정말 못 쓸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좀 시키는 단계? 근데 그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 군대에서 1년 반 동안 읽지도 않고 쓰지도 않았거든요. 건강해지던가. 근데 그게 너무 좋아요. 그렇죠. 정말 1년 반 정도, 1년 반 너무 길고 한 1년 정도 읽지도 않고 쓰지도 않는 시간이 멈추는 시간.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멈춤이 필요하다. 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뭐 나이가 드니까 체력적으로 너무 딸리고. 저 동감합니다. 더 긴 시간을 함께 하기 위해서 잠시 각자의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듯이. 네, 자기를 돌봐야 되는. 네, 오늘 황인찬 시인도 그렇고 김금희 작가님도 그렇고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필요한 것들에 대한 얘기까지 해주신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댓글창에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짝사랑의 애틋함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데 작가님들은 아직도 기억나시는 짝사랑이 있으신가요? 황인찬 씨는 짝사랑 네. 안 하셨잖아요. 아니요. 어릴 때는 많이 했고 어린 시절에는 많이 했고요. 지금도 그래서 생각나서 이불을 발딱 걷어차고 그렇지. 뭐 하고 살고 있을까라고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있기도 있고요. 네, 저는 그래서 너무 약간 강하게 기억에 남아서 막 그런 것도 있어요. 저는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너무 헤어지고 너무 마음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헤어졌다? 그러니까 실연을 당하고 너무 마음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오래 갔어요. 너무 오래 가가지고 약간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눈에서 깨고 보니까 걔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미안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말을 듣고 미안해 말을 듣고 제가 마음이 풀린 거예요. 근데 그러고 다시 눈을 한 번 더 떴는데 그 친구 눈앞에 없고 그냥 낮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제 무의식이 꿈에서 그 친구를 불러서 소원성취. 미안하다는 말을 하게 시킨 건 거예요. 근데 저는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다고 생각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걔를 다시 만나고 싶다고 생각을 했지. 근데 그 말을 듣고 이렇게 하니까 그 정도니까 제가 무의식이 저를 지키려고 막 그랬던 그 친구가 저한테는 가장 좀 오래 남아있는 좀 짝사랑의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열정적이라니까요. 무의식까지 어떻게 나올 정도로 맞아요. 무의식을 조종하는 사람. 열정적이라니까. 자기 능력으로. 그렇죠. 뭔가 무의식이 나서서 나를 도와줬네요. 마침표를 찍을 수 네, 있게. 네, 맞아요. 너 이제 그만해 네. 이렇게. 좋네요.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또 아쉽지만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두 분을 보내드려야 될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뭐 사랑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남기고 싶은 말씀? 사랑을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아직 사랑을 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나 중요한 거는 아까 허인찬 시인이 말했지만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감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절대적인 목표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한 부분이 되어서 나를 그냥 같이 이렇게 떠밀어주고 있는 어떤 기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든 하지 않든 못하든 아니면 안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이 삶에서 이 중요한 사랑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이 감각을 가지고 이 여름을 건강하게 잘 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일단 지금 우리가 팬데믹으로 외출이 자유롭지 못하지만 일단 너무 뭐 나무들도 푸르고 너무 좋은 계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계절을 완전히 만끽할 수 있는 시간들을 여러분이 보내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뭐 오늘 주제가 사랑이었으니까 약간 사랑이 사치라거나 뭐 어렵다거나 뭐 이런 분들한테는 특히 더 말하고 싶은 거라면 저는 생각할 때 무조건 남는 장사거든요.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무조건 남는 장사니까 그냥 다들 남기면서 삽시다. 뭐 이렇게 합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마무리 정말 잘해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 1시간 반 동안 1년 동안 할 사랑이기 다 했다는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랑 전도사가 되어서 마지막에 좋은 엔딩도 해주셨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문학광장 유튜브 라이브로 김금희 작가님과 황인찬 시인님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박소란, 구성작가 정선임, 방수진, 저는 최진영이었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